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덕분에 저도 잘 보내고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봄이 정말 금방 겨울이 지나고 금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올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저는 봄에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한강에 가서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돗자리 깔아놓고 멍 때리고 싶기도 하고 벚꽃도 보러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매년 벚꽃은 꼭 봤던 것 같아요. 그럴 때가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런 여유가 곧 삶인 것 같고요. 커다란 어떤 행복이 아니라 그런 소소한 일상에서 주는. 그래요. 오늘 제가 최근에 읽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책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기계발서인데 읽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잖아요. 버릇처럼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면 간혹 동기부여 영상이 뜹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부터 조금은 달라져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데 솔직히 그 다짐이 얼마 안 가더라고요. 하루 이틀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똑같죠. 아, 일어나면 이제 출근해야지 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또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런 일시적인 어떤 영상이나 글을 보고 느끼는 동기부여는 가짜라고 부릅니다. 마치 콘서트 다녀와서 잠깐 신나는 것처럼 어떤 강연을 듣고 와서 며칠간 고무되는 감정으로 사는 것처럼 그 느낌이 며칠 못 가고 사라진다라는 거죠. 한국직무능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요.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동기부여 콘텐츠에 한 달에 15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9% 정도밖에 안 된대요. 결론은 우리 대부분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때 이 책의 제목이 떠오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동기부여에 돈을 쓰고 강연을 듣고 수업을 듣고 어딘가에 찾아가서 누군가에게 고무되는 감정을 느껴도 내가 계속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책의 어떤 핵심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럼 행동이 뭔데? 라고 물었을 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은 뭐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다라고요. 뭐야, 뻔한 말 아니야?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습관들을 매일 꾸준히 해왔다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재능이 있거나 좋아하는 일이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좀 하기 싫은 일이라도 되게 사소하게 만들어 놓고 오래 지속하는 습관을 들인 경우도 꽤나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꾸준히 뭔가 오래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습관으로 만드는 게요. 그래서 트레이시는 이 책에서 좀 괜찮은 방법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531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5는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고 3, 그러니까 3일, 72시간을 꾸준히 하면 뭔가 습관의 기초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은 한 번에 하나만 그렇게 집중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31 법칙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보통 너무 큰 목표를 한꺼번에 이루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부터 부담을 느끼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쳐볼까요? 매일 1시간 동안 꾸준히 운동할 거야. 라고
계획했다가 바쁜 날이 오면 '오늘은 1시간을 쓸 수 없네. 내일로 미뤄야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5 분만 운동해야지.'라고 마음먹었다면 5 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유지하기가 되게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유지하면 습관이 되기도 그만큼 쉽다라는 거고요. 제가 또 이 책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소원과 목표의 차이였어요. 흔히 우리가 목표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냥 소원인 경우가 많대요. '부자가 되고 싶다.' 뭐 '멋진 몸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은 그냥 목표가 아니라 소원이라는 거죠. 트레이시는 "소원은 화약이 없는 총알과 같아서 에너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소원은 그냥 바라기만 할 뿐,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니까요. 진짜 목표가 되려면요,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안에 나는 3kg를 빼기 위해 10분 동안 러닝을 하겠다라는 것처럼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두면 실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되게 꽤 일리 있는 말이죠. 그래,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라는 8장의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저도 실패할까봐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요, 사실 사회에선 실패라고 정의했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의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가 아닌 거더라고요.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해보고 깨지는 건 그렇게 수모적인 행위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요, 분명 넘어지는 그 순간은 되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 후에 얻는 게 분명히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건 소모적인 일이 절대 아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프죠, 분명히. 뭔가에 닿지 못했는데, 넘어졌는데, 잘 안 됐는데 안 아플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멈출지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아플까 봐 두려워서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자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닐까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읽어보신다면 자기 자신을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되실 것 같아요. 실패할까 봐, 남들 눈에 바보처럼 보일까 봐 시작도 안 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언제부턴가는 그냥 할 겁니다. 그게 되게 너무 아쉽고 그런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아마 그냥 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뭔가 내가 아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오늘 읽어드릴 책은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 요즘 SNS를 보면 뭐 이런 말들이 있죠. 하루 1시간만 일하면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 무자본으로 만드는 자동화, 수익 같은 콘텐츠들이 막 넘쳐납니다. 솔직히 저도 혹해서 클릭할 때가 있어요.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가 해서요. 근데 보면 갸웃하게 돼요. 이건 아닌데. 이건 글쎄 그냥 운이 좋았을 뿐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저는 그런 겁니다. 잘 사는 데는 지름길은 없다. 뭐 운이 좋아서 돈이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그 행복과 돈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 꾸준히 노력하고 작은 행동들을 쌓아가는 일이 삶에서 더 큰 행복과 성공을 불러오는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성공의 특별한 비결은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가치들을 몸에 익히고 매일 실천하면서 뭔가 습관화한다면 너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인간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이런 책의 내용이 되게 쉽죠.
근데 쉽지만 쉽지 않은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것이라고 느껴져요. 우리가 세상의 좋은 가치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행동들을 습관으로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작은 성공들을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랑과 존중만큼 되게 중요하다, 삶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성취 역량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산다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늘 부족합니다. 많이 모르고. 하지만 이 책을 보고 꽤나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주신 거, 여기까지 들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랄게요. 늘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여 공부하는 하버드 대학교나 스탠퍼드 대학교 등 미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입학 면접을 볼 때 꼭 묻는 질문이 있다. 뭔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실수와 패배, 좌절과 시련이 더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 로사베스 모스켄터 교수는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어떻게 패배를 받아들이느냐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자세를 강조한 말이다. 나 역시 강연에서 사전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원치 않던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잠재의식에 기록해두는 일을 뜻한다. 살면서 실수와 실패, 장애물, 좌절감, 실망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실패할 것이 무서워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동물이다.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반복해야 한다. 나는 살면서 온갖 문제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로 인해 쓰러지지는 않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좀 더 준비해서 다시 시도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낼 거야. 누구든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마치 명치를 세게 얻어맞거나 뒤통수라도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얻는다. 잘 되리라 생각했던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실망감을 넘어 절망한다. 기대감이 클수록 절망도 커진다. 당신은 그런 상태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가? 금세 훌훌 털고 일어나서 새로 도전하는가? 목표했던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기대와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누구나 자신감을 잃고 우울해지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도 평소 잠재의식에 사전 프로그래밍을 해두면 곧바로 회복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미리 예측해서 적절한 대비책을 생각해두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적용해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기업 경영인들을 컨설팅할 때 시간과 비용의 법칙을 강조한다. 계획하는 모든 일에는 예상보다 2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3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손익분기점에 빠르게 도달하고자 할 때, 그땐 반드시 이 법칙이 적용된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상 비용보다 큰 돈을
예상 시간보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는다. 자신의 사업은 예상대로 흘러가서 계획에 딱 맞게 성공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나중에는 모두 이렇게 말한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요,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도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고 느꼈거든요. 뭐, 철저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근데 피해갈 수가 없더군요. 시간과 비용의 법칙은 사실이었어요. 모든 일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므로 이것을 당신의 계산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미리 알고 있으면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뭐 충분히 예상했지 라고 생각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예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계속 해나갈 힘이 생긴다. 이것이 사전 프로그래밍의 핵심이다. 실패에 대비해 미리 사고방식을 프로그래밍해 두면 일이 잘못되어 넘어져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때로는 가장 큰 실패처럼 보이는 일에서 가장 큰 성공이 시작되기도 한다. 사업을 시작했다가 크게 망하고 파산했지만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으로 나중에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그 예다. 그들은 첫 사업을 접은 뒤 절망하기는커녕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뭐 첫 사업이 망해서 오히려 다행인지도 몰라. 업계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잖아. 그 일에 뛰어든 주변 지인들은 뭐 전부 다 모든 걸 잃었잖아. 나도 피해야 적지 않지만 그나마 짧은 시간 손해를 입고 나와서 그런가? 천만다행이다. 난 역시 운이 좋아. 실제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24년간 스타트업을 비롯한 130여 개의 기업 사례를 연구한 토마스 아이젠만 교수는 창업가들에게 공통적으로 겪는 위험 요인들이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갈린다고 했다. 빠르게 실패하면 빠르게 배워서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전구를 발명해낸 위인 에디슨은 실험과 연구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을 또 하나 찾아낸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른 사람은 없다. 스톡홀름에서 강연을 진행한 때였다. 강연이 끝날 무렵 네 사람의 VIP 고객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그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프로그램 개발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서 일해오셨죠? 저희는 선생님의 연륜과 조언이 정말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죠? 저희는 얼마 전부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해 왔는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판매량이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구매가보다 대여비가 더 적으니까 초기 비용도 훨씬 줄어들 테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결해 주니 인기를 얻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뭐 우리 입장에선 궁극적으로 수익성도 올라가고요.
이미 성공 사례가 나와 있는 현명한 아이디어였다. 그건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뒤에 매출은 오히려 떨어졌고, 세일즈 팀의 반대도 심해요. 우리 고객들은 제품을 빌려 쓰는 것보다 사서 쓰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음, 그렇군요. 근데 걱정 마세요. 피터 드러커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는 버전에 이르기까지는 최소한 4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뭐 훨씬 더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지금까지 한 번 수정하셨네요. 앞으로 몇 번만 더 하면 평균 수준에 오르고 사업도 잘 굴러갈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잘 구축한다면 즉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좀 성급했던 것 같네요. 사업은요, 요리 레시피를 연구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무리 인류 레스토랑의 셰프라고 해도 처음 시도하는 메뉴는 그다지 훌륭하지 않죠. 신메뉴를 출시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식재료와 조리법을 끊임없이 수정하며 훌륭한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굴러갈 수는 없다. 어쩌면 그건 지나친 욕심일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온갖 제품과 서비스가 넘쳐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기에 고객의 요구는 점점 더 정교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실패에 대처하는 사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보다 선행하면 좋을 것은 개념 증명이다. 개념 증명이란 기존 시장에 없던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도입하기 전에 이를 검증해보는 단계를 뜻한다. 특정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라. 이 아이디어는 아직 아무런 가치가 없어. 뭐 누구나 떠올릴 법한 생각이지. 세상에는 이것과 비슷한 생각이 수백만 개는 아마 더 될걸?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고객의 수요가 있을지 검증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당신이 떠올린 제품과 서비스를 그걸 소비할 실제 타깃 구매층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 서비스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제품이 출시된다면 구매할 것 같아요?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해서 좀 나아 보이나요? 혹시 이 제품에서 추가해야 할 기능이나 변화를 주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잠재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첫 버전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받아 필요한 만큼 수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어떤 아이디어든 절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빠르게 실패할수록 빠르게 성공한다. 내가 20대 초반 세일즈맨일 때 처음으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판매하던 건 저렴하고 소소한 상품이었다. 보너스 클럽의 회원권으로 고작 $20에 불과했다. 다만 그 카드가 있으면 100곳 이상의 레스토랑에서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한 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본전을 뽑을 수 있으니 판매가 쉬워 보였다. $20만 내면 1년간 무제한으로 사용하며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니
누구에게나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경험은 부족하고 패기는 넘치는 대부분의 젊은 세일즈맨이 그렇듯 나도 카드를 보여주며 설명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입할 거라고 믿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예상과 달리 모두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이유는 가지각색이었다. 다른 회원권이 있다. 지금은 실직 상태라 여윳돈이 없다. 그 카드와 제휴한 레스토랑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등등이었다. 판매 실적을 올리지 못해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세일즈를 처음 시작할 때는 거절당하는 게 당연하죠. 아니, 오히려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좋아요. 세일즈는 성공 게임이라기보단 실패 게임이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거절을 기본값으로 놓고 거절당할 확률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주 실패하는 게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조언을 듣고 나서부터는 심기일전해서 되도록 전화를 많이 걸었고 집을 찾아다닐 땐 뛰어다녔다. 꼭 많이 거절당하기 위해 달리는 선수처럼 매일 뛰었다. 여러 집을 돌며 수없이 거절을 당했고 중간중간 아주 드물게 성공하기도 했다. 계속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점점 판매 기술을 깨칠 수 있었고 어느 날은 전날에 비해 매출이 3배까지 뛰기도 했다. 세일즈가 많이 판매하는 게임이 아니라 거절 확률 줄이기 게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 후 나는 세일즈맨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늘 이렇게 가르친다. 세일즈 커리어를 크게 성장시키고 싶거나 사무실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면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걸 천하제일 전화대회라고 부릅니다. 매출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은 잠깐 접어두고 누가 가장 먼저 100건의 통화를 완료하는지 시합을 하는 겁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직접 대면하거나 방문하는 세일즈에도 적용할 수 있죠. 가장 먼저 전화를 100통 걸거나 가장 빠르게 100곳의 집을 방문한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입니다. 우승자에게는 회사에서 보상을 줘야겠죠.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레스토랑은 어떨까요? 지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세일즈 업무를 재미있는 게임으로 바꾸는 것이다. 어차피 세일즈맨들은 매일 몇 통의 전화를 했는지 상사에게 보고한다. 매일 그날 저녁을 즐길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이 보상으로 걸려 있으면 다들 더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다.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가는 그 다음 문제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많이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도 놀랍게도 매출은 폭발한다. 한 텔레마케팅 회사에서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회사는 내가 말한 이 게임을 아예 회사 시스템으로 도입했다. 다만 약간 변형해서 단순히 통화 건수가 아니라 오전 내 가장 먼저 10번 거절당한 사람에게 점심값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직원들은 매일 출근하자마자 자리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경마장에 나란히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말처럼 그렇게 대기했다. 오전 8시 30분에 누군가가 시작이라고 외치면 다들 일사불란하게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가 10번을 채우고 벌떡 일어나 종을 울릴 때까지, 그때까지 말이다. 우승자가 정해진 뒤에는 이런 대화가 오간다. 뭐 어떻게 됐어? 아직 10번 못 채운 거야?
어떤 고객이 제품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 주문이랑 결제 도와주느라 시간이 지체됐어. 나도. 난 2개 팔았어. 10번 거절당할 수가 없더라고. 계속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말이야. 많은 기업들이 이 방법을 업무에 적용하고 가장 먼저 놀라는 포인트는 매출이 아니라 회사의 분위기다. 세일즈가 고역스러운 업무가 아니라 흥미진진한 게임으로 바뀌었고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긍정적인 태도로 밝게 웃으며 일하니 수화기 너머의 고객들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직원들은 고객들이 제품을 사는지보다 통화 건수를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신나서 전화를 했는데 고객들은 어쩐지 끌림을 느끼고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보라 하는 식이다. 결국 이 게임이 실제 판매로 이어져서 회사의 매출까지 크게 오르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놀랍게도 해당 텔레마케팅 회사의 사장은 억만장자가 되어 50세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다. 지금은 미국 서부의 휴양도시 팜스프링스로 이사해 매일 골프를 치며 노을을 즐기고 있다. 직원들이 거절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고 게임처럼 세일즈를 즐기게 했던 게 폭발적인 매출 성장의 비결이었다고 그는 회고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필요한 태도. 실패를 실패로만 받아들이면 시간 낭비에 불과한 자존심 상하는 경험이 되지만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포용한다면 성공을 향한 큰 도약인 크런치 포인트가 된다. 위기가 닥치거나 실패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면 당황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때 먼저 침착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인간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기대와 판이하게 다를 때 사고가 정지되고 흥분한다. 실패하면 절대 안 돼. 가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있어야 침착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큰 도전이나 위기를 맞이한 백만장자들과 아주 오랫동안 일해왔다. 사업을 훌륭하게 경영하던 이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아주 침착했다. 모두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인간은 뇌의 전두엽 피질인 신피질을 통해 모든 사고 활동을 한다. 전두엽 피질은 평온한 상태에서 활성화되어 최고 한도로 기능한다. 반면에 화가 나거나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그 기능이 멈추는 특성이 있다. 마치 건물의 조명이 전부 꺼지는 것처럼 정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뇌 피질과 간뇌 사이에 위치한 변연계가 활성화되어 투쟁 도피 반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변연계는 감정과 기억, 동기부여와 생리적 반응을 조절하는 뇌 복합 네트워크로 그 구성 요소 중 편도체라는 것은 두려움과 분노, 쾌락과 같은 감정을 처리한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걸 막고 다시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되게 하려면 침착한 태도가 필수다.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마음이 안정되면 편도체를 쉬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남들에게 들은 대로만 믿어서는 상황을 직시할 수가 없다. 남들은 큰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때 정보를 충분히 모으고 정확한 사실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택해보라.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화를 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질문을 던지는 행위만으로도 마음이 진정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상황을 명확히 볼 수 있으니 아주 일석이조인 방법이다. 올바른 질문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진다면 그들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일이 잘못되었을 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남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화가 날 것이고, 이는 편도체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비난에서 시작한다. 타인을 향한 비난뿐 아니라 나를 향한 비난도 마찬가지다. 침착해지기 위해서는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겸허히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나는 컨설팅사를 운영하는데 간혹 직원들이 내 사무실로 급히 달려와 이렇게 소리칠 때가 있다. 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번에 서명한 계약서에 모호한 조항이 있어요. 상대 측에서 일부러 그렇게 작성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난 이렇게 대답한다. 잠시만 진정하세요. 이 계약의 담당자였죠? 당신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조항이 정확히 어떤 조항이 문제죠? 계약서를 썼던 날 그 상황을 기억하나요? 나는 직원들이 문제를 나에게 넘기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격려한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울 것이니 괜찮다는 어조로 말이다. 그러면 직원들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얼마 뒤에 생각을 정리해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아, 그때 고객사에서 이 조항에 특이점이 있다는 걸 말해줬는데 제가 다른 일로 정신이 없어서 흘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책임이니까 제가 직접 고객사에 다시 전화해서 이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괜찮겠죠? 그러면 나는 아주 좋아요. 훌륭합니다. 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된다. 직원은 한결 차분해진 안색으로 일에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나는 문제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최선의 해결책을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늘 담당자를 전적으로 믿는다. 다만 더 좋은 해결책이 있을 때는 예전에 저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어때요? 라며 넌지시 알려주기도 한다. 몇 번의 위기를 겪었지만 내가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니 직원들도 점차 큰 문제에도 차분히 대응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다. 모두가 남을 탓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각자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인생은 모든 요소들이 맞물려 돌아간다. 성공하고 싶다고 일에만 관심을 쏟고 가정이나 건강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일에도 큰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이번엔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인 결혼 생활과 재산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법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결혼 생활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는 이혼을 둘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그러면서 결혼하지만 살다 보면 불화를 겪을 수 있다. 이혼은 한 사람의 삶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다.
우호적으로 관계를 잘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엔 길고 끔찍한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며 잘 맞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건 지극히 평범한 일이다. 어느 날은 비가 오고 어느 날은 햇살이 쨍한 것처럼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벌어진다. 따라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싸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네. 하지만 난 저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린 서로를 탓할 필요는 없어.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를 뿐이니까.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로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생각하면 오해를 풀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해결할 수 없다면 잘 합의해서 이혼하고 남은 삶을 다른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혼 과정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무섭게 다투는 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있는 사실만 그대로 바라보면 된다.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다른 충격적인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파산이다. 사실 성공한 이들 대부분 파산했던 경험이 있다. 모든 백만장자는 여러 번 파산했거나 적어도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산업을 일궈내기 전까지 두 번이나 파산했다. 그러나 결국 포기하지 않았고 60대 들어서 비로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몹시 고통스럽고 막막하다.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생은 길다는 사실과 평판이 몹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특히 인간관계를 어떻게 여기는지는 평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파산 상태에서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 가진 돈을 모두 잃었다고 동업자나 투자자에게 화를 내거나 한탄하지 말라. 파산에도 여러 이유가 있다.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수도 있다. 어찌됐든 파산을 했다면 받아들이고 접어야 한다. 이때도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가 중요하다.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배울 점은 분명히 찾을 수 있다. 내 친구 중 하나는 2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일했다. 집에도 거의 가지 못하고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냈다. 그렇게 2, 3년 정도가 지났을까? 불경기가 오자 그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다. 그는 돈이 부족해서 살던 집을 팔고 본가로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반년 가까이 실패를 곱씹으며 끝까지 배울 점을 찾아냈다. 노트를 펴고 사업 경험과 고객사, 파트너 마케팅, 금전 감각, 대금 처리, 신용 등 얻은 교훈을 꼼꼼히 기록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얼마 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몇 년 뒤에는 결국 수백만 달러의 자산가가 될 수 있었다. 파산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는 것도 살면서 큰 시련 중 하나다. 직장을 잃었다고 스스로의 능력을 부정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어쩌면 당신은 어울리지 않는 회사에서 억지로 끼워 맞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직장을 잃음으로써 다른 일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이다.
피터 드러커는 회사가 무능한 직원을 그냥 품고 가는 것처럼 잔인한 일은 없다고 했다. 한 회사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던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겨선 실력을 뽐내며 날아다니는 경우도 왕왕 있다. 더 잘 맞는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좋은 리더의 자질이기도 하다. 때게 회사의 관리자들은 무능한 직원이라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이 온정을 베푸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 그건 연민이라기보다 오히려 비겁한 행동에 가깝다. 잘 맞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도록 방치하는 일이니까. 축구 경기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은 선수들이 시즌 내내 벤치 신세만 지다가 페이스를 잃는 경우가 있는데 딱 정확히 그런 상황이다. 살다가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바로 질병이다. 어느 날 갑자기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병에 진단받으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 2010년 겨울, 오랫동안 감기 증상이 사라지지 않아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다. 항생제를 처방받으면 금방 나을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를 진료하던 의사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 이건 단순한 콧물이나 감기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인후암인 것 같군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상상이 되는가? 나는 단지 감기가 좀 오래 간다고 생각했을 뿐, 암이라니.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강연하는 것이 나의 일인데, 어떻게 암투병을 해야 하나. 아득해졌다. 일단 병원에서 나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데, 마침 그날 예정된 중요한 전화 인터뷰가 생각났다. 그 주에 있던 강연을 확정하기 위해 사전 통화를 하기로 했던 것이다. 전화가 걸려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암 진단을 받고 예민해진 상태였던 난 별것도 아닌 일에 별것도 아닌 상대의 말에 전화기에 대고 거의 고성을 지르게 되었다. 그러자 고객사 측은 우리 직원들에게 당신처럼 예민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의 강연을 들려줄 수는 없겠군요. 라며 강연을 취소해버렸다. 나는 한참 후에야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일단 침착함을 되찾아야 했다. 스스로 세운 규칙에 따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인후암에 대한 각종 자료를 찾았다. 암에 관한 책을 30권은 넘게 읽은 것 같다. 검색도 멈추지 않았다. 각종 우려 사이트를 방문해 내가 걸린 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나는 목에 생긴 흑색종에 의한 인후암 1기였다. 아직 말기가 아니기에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다. 다시 의사를 찾아가 치료법을 자세히 물었다. 그는 일단 조직 검사를 받고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낸 다음 항암 치료로 암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로 남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치료 과정은 반년 정도 걸립니다. 꽤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질 테고 목의 통증도 클 거예요. 뭔가 삼키거나 맛보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잘 치료받고 회복하면 6개월 뒤엔 다시 무리 없이 강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치료 과정을 성실히 잘 따랐다. 무리하지 않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노력했다. 암과 관련된 책과 자료도 계속해서 찾아 읽었다. 이때 암에 대한 잘못된 치료법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건강을 잘 챙긴 결과
6개월 뒤에는 싱가포르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강연을 할 수 있었고 청중에게 기립박수까지 받았다. 만일 당신의 몸에 큰 이상이 생겼다면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길 권한다. 환자들이 빠르게 쾌유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게 돌보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그들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제안하는 표준적인 치료법을 따르면 된다. 걱정은 몸을 더 망가뜨릴 뿐이다. 준비된 사람은 갑작스레 닥쳐오는 위기도 피할 수 있다. 또한 커다란 사고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도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긴다. 미래를 무작정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하라는 것이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해낸 모습을 생생히 생각하라. 위기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비책만 세워둔다면 극복할 수 없는 실패는 없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여 공부하는 하버드 대학교나 스탠퍼드 대학교 등 미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입학 면접을 볼 때 꼭 묻는 질문이 있다. 뭔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실수와 패배, 좌절과 시련이 더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 로사베스 모스켄터 교수는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어떻게 패배를 받아들이느냐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자세를 강조한 말이다. 나 역시 강연에서 사전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원치 않던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잠재의식에 기록해두는 일을 뜻한다. 살면서 실수와 실패, 장애물, 좌절감, 실망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실패할 것이 무서워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동물이다.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반복해야 한다. 나는 살면서 온갖 문제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로 인해 쓰러지지는 않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좀 더 준비해서 다시 시도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낼 거야. 누구든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마치 명치를 세게 얻어맞거나 뒤통수라도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얻는다. 잘 되리라 생각했던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실망감을 넘어 절망한다. 기대감이 클수록 절망도 커진다. 당신은 그런 상태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가? 금세 훌훌 털고 일어나서 새로 도전하는가? 목표했던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기대와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누구나 자신감을 잃고 우울해지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도 평소 잠재의식에 사전 프로그래밍을 해두면 곧바로 회복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미리 예측해서 적절한 대비책을 생각해두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적용해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기업 경영인들을 컨설팅할 때 시간과 비용의 법칙을 강조한다. 계획하는 모든 일에는 예상보다 2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3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손익분기점에 빠르게 도달하고자 할 때, 그땐 반드시 이 법칙이 적용된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상 비용보다 큰 돈을, 예상 시간보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는다. 자신의 사업은 예상대로 흘러가서 계획에 딱 맞게 성공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나중에는 모두 이렇게 말한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요,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도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고 느꼈거든요. 뭐 철저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근데 피해갈 수가 없더군요. 시간과 비용의 법칙은 사실이었어요. 모든 일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므로 이것을 당신의 계산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미리 알고 있으면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했지 라고 생각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예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계속 해나갈 힘이 생긴다. 이것이 사전 프로그래밍의 핵심이다. 실패에 대비해 미리 사고방식을 프로그래밍해두면 일이 잘못되어 넘어져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때로는 가장 큰 실패처럼 보이는 일에서 가장 큰 성공이 시작되기도 한다. 사업을 시작했다가 크게 망하고 파산했지만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으로 나중에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그 예다. 그들은 첫 사업을 접은 뒤 절망하기는커녕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첫 사업이 망해서 오히려 다행인지도 몰라. 업계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잖아. 그 일에 뛰어든 주변 지인들은 전부 다 모든 걸 잃었잖아. 나도 피해야 적지 않지만 그나마 짧은 시간 손해를 입고 나와서 그런가? 천만다행이다. 난 역시 운이 좋아. 실제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24년간 스타트업을 비롯한 130여 개의 기업 사례를 연구한 토마스 아이젠만 교수는 창업가들에게 공통적으로 겪는 위험 요인들이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갈린다고 했다. 빠르게 실패하면 빠르게 배워서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전구를 발명해낸 위인 에디슨은 실험과 연구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을 또 하나 찾아낸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른 사람은 없다. 스톡홀름에서 강연을 진행한 때였다. 강연이 끝날 무렵 4사람의 VIP 고객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그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프로그램 개발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서 일해오셨죠? 저희는 선생님의 연륜과 조언이 정말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죠? 저희는 얼마 전부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해 왔는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판매량이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구매가보다 대여비가 더 적으니까 초기 비용도 훨씬 줄어들 테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결해 주니 인기를 얻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입장에선 궁극적으로 수익성도 올라가고요. 이미 성공 사례가 나와 있는 현명한 아이디어였다. 그건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뒤에 매출은 오히려 떨어졌고, 세일즈 팀의 반대도 심해요. 우리 고객들은 제품을 빌려 쓰는 것보다 사서 쓰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걱정 마세요. 피터 드러커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는 버전에 이르기까지는 최소한 4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훨씬 더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지금까지 한 번 수정하셨네요. 앞으로 몇 번만 더 하면 평균 수준에 오르고 사업도 잘 굴러갈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잘 구축한다면 즉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좀 성급했던 것 같네요. 사업은요, 요리 레시피를 연구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무리 인류 레스토랑의 셰프라고 해도 처음 시도하는 메뉴는 그다지 훌륭하지 않죠. 신메뉴를 출시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식재료와 조리법을 끊임없이 수정하며 훌륭한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굴러갈 수는 없다. 어쩌면 그건 지나친 욕심일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온갖 제품과 서비스가 넘쳐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기에 고객의 요구는 점점 더 정교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실패에 대처하는 사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보다 선행하면 좋을 것은 개념 증명이다. 개념 증명이란 기존 시장에 없던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도입하기 전에 이를 검증해보는 단계를 뜻한다. 특정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라. 이 아이디어는 아직 아무런 가치가 없어. 누구나 떠올릴 법한 생각이지. 세상에는 이것과 비슷한 생각이 수백만 개는 아마 더 될걸?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고객의 수요가 있을지 검증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당신이 떠올린 제품과 서비스를 그걸 소비할 실제 타깃 구매층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 서비스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제품이 출시된다면 구매할 것 같아요?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해서 좀 나아 보이나요? 혹시 이 제품에서 추가해야 할 기능이나 변화를 주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잠재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첫 버전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받아 필요한 만큼 수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어떤 아이디어든 절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빠르게 실패할수록 빠르게 성공한다. 내가 20대 초반 세일즈맨일 때 처음으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판매하던 건 저렴하고 소소한 상품이었다. 보너스 클럽의 회원권으로 고작
$20에 불과했다. 다만 그 카드가 있으면 100곳 이상의 레스토랑에서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한 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본전을 뽑을 수 있으니 판매가 쉬워 보였다. $20만 내면 1년간 무제한으로 사용하며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니 누구에게나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경험은 부족하고 패기는 넘치는 대부분의 젊은 세일즈맨이 그렇듯 나도 카드를 보여주며 설명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입할 거라고 믿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예상과 달리 모두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이유는 가지각색이었다. 다른 회원권이 있다. 지금은 실직 상태라 여윳돈이 없다. 그 카드와 제휴한 레스토랑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등등이었다. 판매 실적을 올리지 못해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세일즈를 처음 시작할 때는 거절당하는 게 당연하죠. 아니, 오히려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좋아요. 세일즈는 성공 게임이라기보단 실패 게임이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거절을 기본값으로 놓고 거절당할 확률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주 실패하는 게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조언을 듣고 나서부터는 심기일전해서 되도록 전화를 많이 걸었고 집을 찾아다닐 땐 뛰어다녔다. 꼭 많이 거절당하기 위해 달리는 선수처럼 매일 뛰었다. 여러 집을 돌며 수없이 거절을 당했고 중간중간 아주 드물게 성공하기도 했다. 계속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점점 판매 기술을 깨칠 수 있었고 어느 날은 전날에 비해 매출이 3배까지 뛰기도 했다. 세일즈가 많이 판매하는 게임이 아니라 거절 확률 줄이기 게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 후 나는 세일즈맨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늘 이렇게 가르친다. 세일즈 커리어를 크게 성장시키고 싶거나 사무실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면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걸 천하제일 전화대회라고 부릅니다. 매출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은 잠깐 접어두고 누가 가장 먼저 100건의 통화를 완료하는지 시합을 하는 겁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직접 대면하거나 방문하는 세일즈에도 적용할 수 있죠. 가장 먼저 전화를 100통 걸거나 가장 빠르게 100곳의 집을 방문한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입니다. 우승자에게는 회사에서 보상을 줘야겠죠.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레스토랑은 어떨까요? 지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세일즈 업무를 재미있는 게임으로 바꾸는 것이다. 어차피 세일즈맨들은 매일 몇 통의 전화를 했는지 상사에게 보고한다. 매일 그날 저녁을 즐길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이 보상으로 걸려있으면 다들 더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다.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가는 그 다음 문제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많이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도 놀랍게도 매출은 폭발한다. 한 텔레마케팅 회사에서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회사는 내가 말한 이 게임을 아예 회사 시스템으로 도입했다. 다만 약간 변형해서 단순히 통화 건수가 아니라 오전 내 가장 먼저 10번 거절당한 사람에게 점심값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직원들은 매일 출근하자마자 자리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경마장에 나란히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말처럼 그렇게 대기했다.
오전 8시 30분에 누군가가 시작이라고 외치면 다들 일사불란하게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가 10번을 채우고 벌떡 일어나 종을 울릴 때까지, 그때까지 말이다. 우승자가 정해진 뒤에는 이런 대화가 오간다. 뭐 어떻게 됐어? 아직 10번 못 채운 거야? 어떤 고객이 제품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 주문이랑 결제 도와주느라 시간이 지체됐어. 나도 난 2개 팔았어. 10번 거절당할 수가 없더라고. 계속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말이야. 많은 기업들이 이 방법을 업무에 적용하고 가장 먼저 놀라는 포인트는 매출이 아니라 회사의 분위기다. 세일즈가 고역스러운 업무가 아니라 흥미진진한 게임으로 바뀌었고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긍정적인 태도로 밝게 웃으며 일하니 수화기 너머의 고객들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직원들은 고객들이 제품을 사는지보다 통화 건수를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신나서 전화를 했는데 고객들은 어쩐지 끌림을 느끼고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보라 하는 식이다. 결국 이 게임이 실제 판매로 이어져서 회사의 매출까지 크게 오르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놀랍게도 해당 텔레마케팅 회사의 사장은 억만장자가 되어 50세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다. 지금은 미국 서부의 휴양도시 팜스프링스로 이사해 매일 골프를 치며 노을을 즐기고 있다. 직원들이 거절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고 게임처럼 세일즈를 즐기게 했던 게 폭발적인 매출 성장의 비결이었다고 그는 회고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필요한 태도. 실패를 실패로만 받아들이면 시간 낭비에 불과한 자존심 상하는 경험이 되지만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포용한다면 성공을 향한 큰 도약인 크런치 포인트가 된다. 위기가 닥치거나 실패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면 당황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때 먼저 침착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인간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기대와 판이하게 다를 때 사고가 정지되고 흥분한다. 실패하면 절대 안 돼. 이가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있어야 침착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큰 도전이나 위기를 맞이한 백만장자들과 아주 오랫동안 일해왔다. 사업을 훌륭하게 경영하던 이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아주 침착했다. 모두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인간은 뇌의 전두엽 피질인 신피질을 통해 모든 사고 활동을 한다. 전두엽 피질은 평온한 상태에서 활성화되어 최고 한도로 기능한다. 반면에 화가 나거나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그 기능이 멈추는 특성이 있다. 마치 건물의 조명이 전부 꺼지는 것처럼 정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뇌 피질과 간뇌 사이에 위치한 변연계가 활성화되어 투쟁 도피 반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변연계는 감정과 기억, 동기부여와 생리적 반응을 조절하는 뇌 복합 네트워크로 그 구성 요소 중 편도체라는 것은 두려움과 분노, 쾌락과 같은 감정을 처리한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걸 막고 다시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되게 하려면
침착한 태도가 필수다.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마음이 안정되면 편도체를 쉬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남들에게 들은 대로만 믿어서는 상황을 직시할 수가 없다. 남들은 큰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때 정보를 충분히 모으고 정확한 사실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택해보라.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화를 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질문을 던지는 행위만으로도 마음이 진정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상황을 명확히 볼 수 있으니 아주 일석이조인 방법이다. 올바른 질문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진다면 그들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일이 잘못되었을 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남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화가 날 것이고 이는 편도체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비난에서 시작한다. 타인을 향한 비난뿐 아니라 나를 향한 비난도 마찬가지다. 침착해지기 위해서는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겸허히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나는 컨설팅사를 운영하는데 간혹 직원들이 내 사무실로 급히 달려와 이렇게 소리칠 때가 있다. 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번에 서명한 계약서에 모호한 조항이 있어요. 상대 측에서 일부러 그렇게 작성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난 이렇게 대답한다. 잠시만 진정하세요. 이 계약의 담당자였죠? 당신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조항이 정확히 어떤 조항이 문제죠? 계약서를 썼던 날 그 상황을 기억하나요? 나는 직원들이 문제를 나에게 넘기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격려한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울 것이니 괜찮다는 어조로 말이다. 그러면 직원들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얼마 뒤에 생각을 정리해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때 고객사에서 이 조항에 특이점이 있다는 걸 말해줬는데 제가 다른 일로 정신이 없어서 흘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책임이니까 제가 직접 고객사에 다시 전화해서 이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괜찮겠죠? 그러면 나는 아주 좋아요. 훌륭합니다. 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된다. 직원은 한결 차분해진 안색으로 일에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나는 문제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최선의 해결책을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늘 담당자를 전적으로 믿는다. 다만 더 좋은 해결책이 있을 때는 예전에 저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어때요? 라며 넌지시 알려주기도 한다. 몇 번의 위기를 겪었지만 내가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니 직원들도 점차 큰 문제에도 차분히 대응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다. 모두가 남을 탓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각자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인생은 모든 요소들이 맞물려 돌아간다. 성공하고 싶다고 일에만 관심을 쏟고 가정이나 건강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일에도 큰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이번엔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인 결혼 생활과
재산,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법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결혼 생활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는 이혼을 들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그러면서 결혼하지만 살다 보면 불화를 겪을 수 있다. 이혼은 한 사람의 삶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다. 우호적으로 관계를 잘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엔 길고 끔찍한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며 잘 맞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건 지극히 평범한 일이다. 어느 날은 비가 오고 어느 날은 햇살이 쨍한 것처럼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벌어진다. 따라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싸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네. 하지만 난 저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린 서로를 탓할 필요는 없어.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를 뿐이니까.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로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생각하면 오해를 풀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해결할 수 없다면 잘 합의해서 이혼하고 남은 삶을 다른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혼 과정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무섭게 다투는 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있는 사실만 그대로 바라보면 된다.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다른 충격적인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파산이다. 사실 성공한 이들 대부분 파산했던 경험이 있다. 모든 백만장자는 여러 번 파산했거나 적어도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산업을 일궈내기 전까지 2번이나 파산했다. 그러나 결국 포기하지 않았고 60대 들어서 비로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몹시 고통스럽고 막막하다.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생은 길다는 사실과 평판이 몹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특히 인간관계를 어떻게 여기는지는 평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파산 상태에서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 가진 돈을 모두 잃었다고 동업자나 투자자에게 화를 내거나 한탄하지 말라. 파산에도 여러 이유가 있다.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수도 있다. 어찌됐든 파산을 했다면 받아들이고 접어야 한다. 이때도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가 중요하다.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배울 점은 분명히 찾을 수 있다. 내 친구 중 하나는 2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일했다. 집에도 거의 가지 못하고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냈다. 그렇게 2, 3년 정도가 지났을까? 불경기가 오자 그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다. 그는 돈이 부족해서 살던 집을 팔고 본가로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반년 가까이 실패를 곱씹으며 끝까지 배울 점을 찾아냈다. 노트를 펴고 사업 경험과 고객사, 파트너 마케팅, 금전 감각, 대금 처리, 신용 등 얻은 교훈을 꼼꼼히 기록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얼마 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몇 년 뒤에는 결국 수백만 달러의 자산가가 될 수 있었다. 파산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는 것도
살면서 큰 시련 중 하나다. 직장을 잃었다고 스스로의 능력을 부정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어쩌면 당신은 어울리지 않는 회사에서 억지로 끼워 맞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직장을 잃음으로써 다른 일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이다. 피터 드러커는 회사가 무능한 직원을 그냥 품고 가는 것처럼 잔인한 일은 없다고 했다. 한 회사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던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겨선 실력을 뽐내며 날아다니는 경우도 왕왕 있다. 더 잘 맞는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좋은 리더의 자질이기도 하다. 대개 회사의 관리자들은 무능한 직원이라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이 온정을 베푸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 그건 연민이라기보다 오히려 비겁한 행동에 가깝다. 잘 맞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도록 방치하는 일이니까. 축구 경기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은 선수들이 시즌 내내 벤치 신세만 지다가 페이스를 잃는 경우가 있는데 딱 정확히 그런 상황이다. 살다가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바로 질병이다. 어느 날 갑자기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병에 진단받으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 2010년 겨울, 오랫동안 감기 증상이 사라지지 않아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다. 항생제를 처방받으면 금방 나을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를 진료하던 의사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 이건 단순한 콧물이나 감기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인후암인 것 같군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상상이 되는가? 나는 단지 감기가 좀 오래 간다고 생각했을 뿐 암이라니.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강연하는 것이 나의 일인데 어떻게 암투병을 해야 하나 아득해졌다. 일단 병원에서 나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데 마침 그날 예정된 중요한 전화 인터뷰가 생각났다. 그 주에 있던 강연을 확정하기 위해 사전 통화를 하기로 했던 것이다. 전화가 걸려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암 진단을 받고 예민해진 상태였던 난 별것도 아닌 일에 별것도 아닌 상대의 말에 전화기에 대고 거의 고성을 지르게 되었다. 그러자 고객사 측은 우리 직원들에게 당신처럼 예민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의 강연을 들려줄 수는 없겠군요. 라며 강연을 취소해버렸다. 나는 한참 후에야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일단 침착함을 되찾아야 했다. 스스로 세운 규칙에 따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인후암에 대한 각종 자료를 찾았다. 암에 관한 책을 30권은 넘게 읽은 것 같다. 검색도 멈추지 않았다. 각종 의료 사이트를 방문해 내가 걸린 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나는 목에 생긴 흑색종에 의한 인후암 1기였다. 아직 말기가 아니기에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다. 다시 의사를 찾아가 치료법을 자세히 물었다. 그는 일단 조직 검사를 받고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낸 다음 항암 치료로 암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로 남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치료 과정은 반년 정도 걸립니다. 꽤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질 테고 목의 통증도 클 거예요. 뭔가 삼키거나 맛보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잘 치료받고 회복하면 6개월 뒤엔 다시 무리 없이 강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치료 과정을 성실히 잘 따랐다. 무리하지 않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노력했다. 암과 관련된 책과 자료도 계속해서 찾아 읽었다. 이때 암에 대한 잘못된 치료법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건강을 잘 챙긴 결과 6개월 뒤에는 싱가포르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강연을 할 수 있었고 청중에게 기립박수까지 받았다. 만일 당신의 몸에 큰 이상이 생겼다면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길 권한다. 환자들이 빠르게 쾌유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게 돌보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그들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제안하는 표준적인 치료법을 따르면 된다. 걱정은 몸을 더 망가뜨릴 뿐이다. 준비된 사람은 갑작스레 닥쳐오는 위기도 피할 수 있다. 또한 커다란 사고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도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긴다. 미래를 무작정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하라는 것이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해낸 모습을 생생히 생각하라. 위기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비책만 세워둔다면 극복할 수 없는 실패는 없다.